سراب شکست جمهوری اسلامی ایران تبدیل به باتلاقی برای فرو رفتنتان شده است. 어제 국회에서 정보위가 열렸는데 국정원이 이번 전쟁과 관련해서 좀 새로운 분석을 하나 내놨습니다. 들어볼까요? 이란에 대해서 무기와 물자를 지원하지 않고 있을 뿐더러 오히려 이란의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죽었을 때 조전을 보내지 않고 있고 또한 무스타파 둘째 아들이 최고 지도자로 선출되었을 때도 축전을 보내지 않는 등 이란과의 전통적 우호 관계에서 오히려 거리를 두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국정원이 저런 분석을 왜 내놨냐? 지금 사실 원래 북한과 이란이 너무 가깝다 보니까 이번 전쟁에서 북한이 이란에게 혹시 뭐 도와주는 거 아니냐? 국제사회가 다 지켜보고 있어요. 그렇죠. 저는 좀 다른 시각에서 예. 이제 바라보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란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을 우리가 비교해 보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도 이제 그때 뭐 북한 물자가 들어간다, 북한군이 갔다라고 네. 떠들어댔지만 북한은 침묵을 지켜서 과연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군이 갔느냐 안 갔냐 대단히 몇 달 동안 맞아, 논의가 몰랐어요. 많았어요. 네네. 그런데 결국은 마지막에 북한군이 갔다고 북한이 인정했는데 네. 지금은 이란 전쟁에 대해서 국정원에서는 약간 고리를 두고 있다 이런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다르게 보고 있는 게 그 정황으로서 이번에 뭐 축전도 한 번 했고 조전도 한 번 했다 이렇게 평가했는데 이것은 이란이라는 이 권력의 특징과 관련됩니다. 이란에는 신정 체계가 있고 행정 체계가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지도자를 바꾼 건 신정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북한이 지금까지 축전도 보내고 조정도 보낸 건 대통령, 이건 행정 권력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번에 공식적으로 북한이 조전이나 축전을 보내지 않은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이번에 모스타파가 새 지도자로 됐을 때 네. 북한이 거기에 대해서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네. 이렇게 발표했고 이렇게 지금 현재 이란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북한 외교가에서는 전통적으로 이런 말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말이요? 중동에서 화약고가 타오르면 예. 북한의 궁궐에는 달러가 채워진다. 네. 오히려 북한한테 득이다. 그렇죠. 그래서 역대적으로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예. 북한 궁궐에는 달러가 채워졌습니다. 이런 절호의 기회를 북한이 가만 보고 있을 수 없다. 이게 제 평가입니다. 아니 그러면은 태영 공사님, 내일이 중동 전쟁 운명의 날이다 막 이러거든요. 내일 아침 네. 9시에 트럼프가 뭐 4시간 만에 이란을 없앨 수도 있다 이러니까. 네. 그러면 이게 나중에 지상전까지 가면은 북한이 이란을 그냥 두지는 않겠네요? 그렇죠. 이제 지금까지 이제 북한과 이란 사이 관계는 수십 년 동안 네. 서로 보완하는 관계였습니다.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북한이 이란에다가 미사일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술을 제공했고 예. 거기에 대해서 이란은 석유라든가 금전적인 이런 보상을 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계가 오랫동안 유지되어 왔기 때문에 이란이라는 전통적인 우방이 중동에서 없어지는 것은 네네. 북한으로서는 커다란 돈줄이 하나 잘리는 것과 같은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사태를 북한은 이제 가만 두고 보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현재도 저는 지금 네. 아마 어떻게 이번 기회를 활용할 것이냐 물밑에서는 북한이 상당히 이란과 접촉하고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아니 그러니까 국정원이 지금 대외적으로 거리를 둔다 이 발표는 사실 아직 뭐 명확한 물증이 없기 때문이고 태영호 위원님 분석은 전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북한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다 이 얘기예요. 그렇죠. 어제 국정원의 국회 정보위 보고는 예. 사실 비판받을 대목이 많습니다. 그래요? 제대로 된 정보기관이라면 예. 북한의 이란 전쟁에 대한 관여 가능성 이런 부분들을 주시하고 계속 관련 동향을 추적하고 있다. 이렇게 예의주시하고 하는 있다. 게 정보기관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세죠. 이번 이란 전쟁에서 조종사를 구출하거나 전반적인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미 정보기관인 중앙정보국 CIA가 얼마나 맹활약을 하고 얼마나 수십 년간 축적된 휴민트망을 통해서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결정적 정보를 제공했는지 이런 걸 국정원이 좀 배울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뭐 모스타파가 선출됐는데 북한이 축전을 안 보냈으니까 예. 북한하고 이란이 별 관계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모스타파가 우리가 아다시피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에 의해 가지고 예. 거의 뭐 인사불성인 상태에서 사실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권력 승계를 받았다고 이란 측에서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런 상황인데 제3국이 상황도 알지 못하면서 축전을 덜컥 보낸다? 이거는 뭐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을 끌고 와가지고 지금 이란하고 북한이 마치 관련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단정하는 어떤 근거로 삼는다? 이거는 말이 안 되죠. 그리고 북한이 이란이 어쨌든 그 선출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또 예. 최고 지도자를 선출하는 이런 이란 인민의 어떤 그런 권리 이런 거를 또 존중한다. 축전은 안 보냈지만 이런 입장을 밝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제 정보기관의 발표에 대해서 이제 전문가로서 비판적인 견해를 또 개인적으로 주셨어요. 그런데 자 이렇게 두 분이 이런 관측을 내놓는 이유는 사실 전쟁이 장기화되면 장기화될수록 북한이 뭔가 이란에게 줄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질 거다. 이런 분석이기 때문이에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이겁니다. 자, 전쟁이 장기화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자, 무기를 줄 가능성이 거론된다는 건데 특히 이번 전쟁에서 눈길을 끌었던 게 그 이란의 드론 전력인데 이 드론 전력에 북한이 힘을 보태줄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이 나와요. 그렇죠. 사실 이제 북한이 드론과 관련해서 거의 초보 수준이었는데 예. 우크라이나전 참전을 통해 가지고 드론의 피해를 많이 입으면서 엄청난 전력 증강을 이뤘고 러시아로부터 기술을 지원받고 이란으로부터도 지원을 받아서 샤헤드 136이라든가 이런 드론을 북한이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단계에 이르렀고요. 지금 김정은이 저렇게 뭐 다양한 종류의 자폭 드론이나 이런 것들을 무인 정찰기까지 개발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이런 부분을 이란과의 커넥션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이란에다가 제공하는 네. 이런 단계에 갈 수 있다는 이런 분석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북한의 그럼 드론 생산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저희가 한번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자 볼까요? 자 지난해 6월 이제 북한의 평안북도에 있는 한 군사 관련 시설인데 저기 새 시설을 짓는 듯한 모습이 위성으로 포착이 된 겁니다. 그런데 지난 3월에 이 같은 곳을 다시 보니까 이 건물이 어느 정도 이제 지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 큰 건물 한 3개 동 정도가 보이는데 여기가 드론 생산 공장으로 추정이 되고 있다는 거죠. 자, 저 정도면 정 작가. 네. 드론 생산량도 상당할 것 같거든요. 북한 김정은의 드론에 대한 집착, 애정 이게 상당해요. 네,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으로 이제 승계를 받은 이후에 군사적인 장소를 가장 먼저 갔던 게 그 인민군 서부지구 항공구락부. 그러니까 이제 2011년 11월에 이제 승계를 받고 다음에 1월에 이제 방문했던 장소가 굉장히 상징적이었고요. 이후에 이제 말씀하셨던 대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각종 드론이 활약하는 걸 보기 이전에도 앞으로 우리에게는 핵과 미사일 같이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무기가 될 게 드론이다라고 이미 천명을 했던 적이 있었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충분히 전운을 받아들였잖아요. 그래서 아까 화면에 나왔던 게 샤헤드 136과 같이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사용하고 있는 란쳇이라는 드론이거든요. 십자형의 이제 탄두형 같이 생긴 건데 이것도 지금 사용한 걸 보면 관련 기술을 이제 아예 통째로 이전받은 걸로 보이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아까 보였던 그런 공장들을 증설하면서 일부 정보기관의 판단에 의하면 하루 100대 정도의 최신형 드론을 생산할 수 있다라는 이제 뉴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드론도 드론이지만 북한이 이란한테 줄 수 있는 걸로 또 거론이 되는 게 탄약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전쟁이 길어지면 이제 뭐 미국도 미국이지만 이란의 탄약 재고도 어느 정도 바닥이 나기 마련인데 지금 이란 탄약 상황이 어때요? 지금 이란 탄약이 전쟁 초기에 한 2,500발 뭐 예. 이렇게 있던 게 탄도미사일 보유가 지금 한 1,000기로 감소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란의 뭐 방공망뿐만 아니라 네. 미사일 공격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현저히 좀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라면 러시아를 커넥션으로 하는 이란과 북한의 어떤 무기 커넥션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당연히 이란 입장에서는 예. 예전에 우리가 중동 전쟁이라든가 이런 상황에서 이란의 어떤 미사일 이런 것들을 스커드 미사일이나 이런 걸 북한이 받아들여 가지고 지금 이런 미사일 전력을 키워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란 입장에서는 당연히 당신들 지금 미사일 보유하고 있는 거 네네. 우리에게 좀 팔 수 있느냐 아니면 지원해 줄 수 있느냐 이런 얘기가 있을 수 있고요. 북한이 그동안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해 가지고 러시아에 제공한
미사일이나 포탄이 있었어요. 네. 155mm 포탄 기준으로 하면 1,200만 발이 됩니다. 오. 어마어마한 양이죠. 예. 그런데 지난해 4월에 1년 전이죠. 그때 쿠르스크 지역을 탈환하면서 사실상 이제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은 거기서 이제 어느 정도 종결이 됐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그동안 한 1년 동안에 북한 김정은이 작년에 그렇게 군수공장을 방문하면서 미사일 개발을 현대화하라 이렇게 했으면 1년 동안에 그 비어있던 탄약고를 다시 어느 정도 채웠을 거란 말입니다. 그거를 뭐 이란은 당연히 어떤 방식으로든지 지원해달라 이렇게 예. 요청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이런 얘기들이 그러니까 물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러시아 쪽에 이제 북한이 지원을 하는 그런 정황들도 속속 발견이 됐지만 이게 좀 설득력 있는 얘기가 되려면 북한과 이란의 그 관계를 한번 제대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역사적으로 우리 태 의원님이 기억하는 북한이 이란에 무기를 몰래준 역사가 있어요. 아, 그렇죠. 이란과 이라크 사이 전쟁이 터졌을 때 네. 북한은 갈림길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김일성이 이라크의 사담 후센과 대단히 가까운 친분 관계가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때 이라크는 미국과 서방으로부터 무기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란은 반미 정책을 쓰다 나니까 무기를 지원해 주는 나라가 없어서 북한의 달러 뭉치를 가지고 와서 무기를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북한이 네. 그러면 김일성과 사담 후세인 사이에 친분을 중시할 거냐 네. 아니면 미국 달러를 중시할 거냐 갈림길에 놓여 있는데 김일성한테 들어가니까 김일성이 무슨 소리 아니냐 당연히 미국 달러를 얻어야지 이렇게 돼서 이란에 대대적으로 무기를 지원해 주면서도 이라크에는 걱정 말라 우리는 중립이다 했어요. 그런데 어느 하루 평양 주재 이라크 대사가 네. 평양 공항에 나갔다가 네. 먼 구석에 서 있는 이란군 군용 수송기를 보았습니다. 이란 거를.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걸 사진을 찍어 가지고 와서 이게 뭐냐? 당신네가 일하는데 무기를 주고 있는 거 어떻게 이럴 수 아니냐라고 있냐? 항의하고 네. 그 다음 날 이 평양에 있는 모든 이라크 외교관들과 가족을 데리고 철수합니다. 그리고 북한과 수교를 단절해요. 끊어요. 끊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결국은 북한이 이란에 대대적으로 이제 무기를 수출하게 되는데 네. 이란 이라크 전쟁 때 북한이 처음으로 북한 탱크를 이란에 수출합니다. 이게 탱크를 수출해요. 북한이 그 전까지는 아프리카 나라들의 소총, 네. 아크 이런 자동보총밖에 못 팔았는데 이란이 어디서 탱크를 가져올 데가 없으니 북한에서 탱크까지 가져갑니다. 그런데 그때 전쟁에서 사용해 보니까 네. 한반도 북한은 영토가 작지 않습니까? 탱크를 오랫동안 장거리 운행을 못 해봤는데 이란은 영토가 대단히 큽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이란이 북한 탱크를 써보니 대단히 품질이 좋지를 못해요. 그래 항의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북한이 이란 탱크에 있는 북한 엔진을 체코에서 체코 스코다 엔진을 가져다가 태웁니다. 그래서 이란 전장에서 갑자기 북한 탱크가 펄펄 나는 체코 엔진을 뜯어온 걸로. 아니요. 체코에서 엔진을 가져다가 북한 체코에서? 엔진을 예. 빼고 체코 엔진을 북한 탱크에 태운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 탱크가 이제 승기를 잡지요. 몸체는 북한 건. 몸체는 북한 거고 내부 심장, 그랬군요. 엔진은 체코 거죠. 이런 그때 완전히 북한이 떼돈을 벌었거든요. 아니 근데 그런 전례가 있으니까 이번에 지금 이란에서 일어나는 전쟁을 보면서 김정은도 뭔가 구상하고 있지 않겠냐 무기 지원. 당연하죠.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당시 이란과 북한 사이에는 6,000km입니다.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무기를 어떻게 보내는 거냐 이렇게 그게 궁금해요. 네. 그렇죠. 이걸 그 먼 나라에 어떻게 보내냐. 그때 중국과 러시아를 통해서 북한이 보냈습니다. 저희가 한번 그래픽으로 준비를 해봤거든요. 뭐 어떤 루트 같은 거 있다고 하는데 태 의원님 사전에 아주 알려주셨어요.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한번 볼까요? 자, 이건데, 그러니까 보통은 예시가 선박을 이용하게 되면은 자 북한에서 저렇게 선박을 통해서 계속 쭉 보여주시죠. 자, 이런 루트를 통해서 이란까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저런 루트를 이용한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은 전쟁 상황이기 때문에 저건 상당히 오랜 시일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많은 경우 열차나 항공기를 이용하는데 중국과 러시아를 통하면 바로 북한 군용 수송기, 이란 군용 수송기가 직접 이란으로 가거나 아니면 러시아 열차를 더
동원하면 이렇게 항공기로. 그렇죠. 네. 예, 열차를 동원하면 바로 카스피의 북부까지 북한의 무기가 도착하고 항구로서 카스피해를 통해서 네. 이란 북부에 날아갑니다. 이거는 배를 통한 수송보다도 대단히 수송거리와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바로 저 항로인데요. 네. 저걸 이란 이라크 전쟁 때는 저기를 통해서 북한의 중장비 탱크와 같은 그런 무기들도 이란 전쟁에 이제 이용된 거죠. 저런 루트를 통해서 넘어갈 수 있다라고 하니까 우리 정부 당국도 굉장히 또 예의주시해야겠다 이런 네.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이렇게 무기를 살펴봤다면 김정은이 이란에 또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자, 두 번째는 바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파병 얘기죠. 이게 물론 아직은 좀 이른 얘기 같지만 북한 내부에서는요 벌써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양강도 소식통에 따르면은요 북한 주민들이 이란 최고 지도자 사망에도 전쟁이 안 끝났다는 말에 굉장히 놀라고 있다. 그래서 병역을 앞둔 자녀 둔 부모들이 파병으로 이거 이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심심찮게 나온다는 거죠. 태효님, 아무래도 러시아로 파병 보냈던 그 전례가 있으니까 뭐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이 소식을 들은 북한 주민들은 좀 불안할 수밖에 없겠어요. 당연히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더 불안한가면 우크라이나 전쟁에 가서 북한군이 많이 죽었잖아요. 네. 이 죽은 사람들의 지금 묘를 만들고 있습니다. 평양시에 추모기념관 앞에다가 묘비를 수백 구 만드니까 매일 북한 주민들이 TV를 통해서 그걸 보면서 내 아들이 죽어서 저렇게 또 묘에 묻히는 거 아니냐. 네. 당연히 걱정하죠. 그런데 제가 판단하는 데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란의 차이점은 러시아에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 사람들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 가기를 싫어하거든요. 네. 그래서 푸틴이 돈을 주면서 용병을 씁니다. 그런데 이란은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북한군이 거기에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이렇게 많이 갈 것 같지는 않고 제 생각에는 드론이라든가 또 기술자라든가 예. 이런 전문 인력들이 아마 갈 거로 저는 판단됩니다. 아니 그런데 사실 앞서 그 북한 군인들이 러시아에 파병을 했을 때 이런 장면들이 있었어요. 김정은이 막 눈물까지 흘리면서 민심을 달래려는 그런 행보들을 보였었거든요. 자, 보면은 저렇게 네, 저럴 때 막 눈물을 흘리고 막 그래고 아직도 뭐 기념관도 건설하겠다 이렇게 나서고 있는데 이영종 센터장님. 네. 이란에 군인을 보낼 여력은 좀 있어요, 북한이 지금? 지금 뭐 북한 군이 129만 명 아닙니까? 그리고 상당 부분이 뭐 유휴 병력처럼 이렇게 있기 때문에 네. 정예 병력만 보낸다 그래도 사실 상당 부분 파견할 여력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란 자체가 병력을 요구할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네. 태공사님 말씀하셨듯이 아마도 그 무기나 포탄 위주로 지원을 하고 군사 고문 기술단이라든가 예. 아니면 그 전력을 운용하기 위한 핵심 기술 인력들 이쪽을 파견하는 쪽이 아마 양국 간의 논의가 되고 있을 것 같습니다. 핵심 기술 인력부터 파병한다. 자, 이렇게 하니까 저는 이게 사실 제일 궁금하더라고요. 지금 생각나는 게 이란에도 어쨌든 북한의 대사관이 있어요. 있다 네. 보니까 여기 있는 지금 북한 사람들이 도대체 지금 뭘 하고 있을까? 아니 우리 태 공사님도 해외에서 또 북한 대사관에서 근무를 하셨으니까 지금쯤 한번 상상을 해보죠. 네. 뭘 하고 있을까요? 지금 나오는 보도들을 보면 이란에 있는 북한 인력들이 예. 수시로 북한 대사관에 집결했다 흩어졌다고 한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가 하면 전쟁 상황에서 수시로 미군이 지금 이란을 공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나가서 일하던 북한 인력이 공습에 맞아서 인명 피해가 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대오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시로 모아놓고 평양에서 온 지시들을 전달하고 다시 그들이 일하고 있던 현장으로 내보내고 그래서 지금 정부 당국이 판단한다 하면 북한 대사관에 북한 인력들이 예. 수시로 모였다 흩어졌다 모였다 흩어졌다 이런 일이 매일 반복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면 지금쯤 이제 북한의 그 외교관들이 뭔가 지금 전쟁 상황과 관련해서 계속 전보를 치고 있을 것 같거든요. 암전을 치고 있죠. 네. 예. 그럼 어떤 내용을 지금 좀 보내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미국이 어떻게 공격하고 이란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네. 그다음에 이란 미사일들이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언 돔이라는 그걸 지금 뚫고 들어가서 공격하고 있는데 네. 어떤 미사일들이 어떻게 뚫고 들어갔는지 또 이란 드론이
어떻게 작전하고 있는지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데이터들을 지금 북한이 지금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 북한 기술자들이 많이 나가 있고 네. 그래서 이런 데이터 수집이 지금 북한으로서는 제일 중요할 거로 보여집니다. 그럼 김정은이 뭔가 지령도 주겠군요. 데이터를. 당연히요. 지금 계속 지령을 주고 지금 현재 북한으로서는 이 현장에서 이런 데이터들을 수집하는 것이 향후 북한의 드론이라든가 미사일 기술을 향상시키는데 매우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데이터들을 지금 먹고 있죠. 추가적으로 좀 궁금한 게 하나 더 있어요. 뭐냐면 지금 이란 혁명수비대나 뭐 이란 정부랑 북한 간의 채널, 끈 이런 게 있습니까? 당연히 있습니다. 예, 이 북한 혁명 수비대는 예. 이 북한 외무성도 통하지 않고 직접 북한 군부와 채널을 가지고 있어요. 직접 채널이 직접 있어요. 채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수시로 얼마나 많은 포탄과 물동량이 가고 있는지, 어떤 기술자들이 가고 있는지는 북한 군부와 이란 혁명 수비대만이 알고 있는 대단히 극비 보안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외무성을 거치지 않고 군의 채널이 있다라고 예. 해주신 건데, 자 여기서 하나 더 거론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북한의 해커들이 굉장히 또 뛰어나다 이렇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들이 뭔가 물밑 지원하지 않겠냐 이런 가능성이에요. 왜 그러냐면 정 작가. 네. 지금 이 전쟁 상황에서 중국의 뭐 민간 기업들이나 아니면 러시아가 일종의 좀 정보를 도와주고 있다 이란 쪽에 이런 네. 얘기들이 심심찮게 들려요. 네, 미국 언론인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그 중국의 민간 기업이죠. 그러니까 예. 위성 관련 민간 기업들이 이제 중동에 주둔 중인 미군 기지 정보, 위치 정보, 그 다음에 항공기 관련이라고 해서 항공기가 뜨면은 위치 정보를 표시하기 위해서 키는 장치가 있거든요. 이걸 항로를 표시할 수 있는데 요 항적이라고 하는데 요걸 확인하는 장치. 그리고 이제 배 같은 경우도 우리 내비게이션처럼 어디로 갈지에 대한 그 위치를 파악할 수 있거든요. 이런 장치들을 모두 이제 정보를 가지고 그다음에 인공지능을 통해서 이 배가 어느 쪽으로 갈지 아니 이 항공기가 어느 방향으로 갈지에 대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고 얼마 전에 사우디의 프린스 술탄 기지에 네. 이란군의 탄도미사일이 떨어지면서 미군 사상자 발생하고 그다음에 공중 급유기 그다음에 맞아요. 심지어 예. E3 센트리기 조기 경보기는 지상이긴 하지만 미군이 손실한 최초의 기록이거든요. 이때도 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주장에 따르면 러시아의 인공위성이 위치 정보를 파악한 다음에 그 정보를 이란 측에 전달했고 그 정보를 기반으로 이란 쪽이 발사한 미사일이 명중한 거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프린스 술탄 기지랑 이란 간의 기지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어서 네. 그 현장을 보면은 기본적인 방어 시설이 없었어요. 그냥 활주로에 주기돼 있던 게 두들겨 맞았는데 이걸 정확히 공격할 정도의 정보를 이란이 데이터를 얻었다기보다는 아마 러시아 쪽이나 중국 쪽의 정보를 기반으로 공격을 했을.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중국과 러시아가 물밑에서 이란을 지원해주고 있다라는 한 가지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정황들이 있는 가운데 주목해 볼 만한 게 미 국무부가 이런 발표를 했어요. 자, 보면은 북한의 사이버 행위자와 IT 인력이 악의적인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북한이 미국 기업과 시민, 동맹국 국민을 상대로 초국가적 범죄에 관여하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라면서 북한이 작년에 탈취한 가상 자산만 무려 2.9조 원에 달한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이렇게 미국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보니까 이러면 지금 이 전쟁 국면에서 북한의 뭐 이런 해커들이 이란을 좀 우회적으로 도울 가능성 이렇게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뭐 이란하고 북한하고 워낙 군사적인 커넥션이 강하게 있고 예. 과거에 보면 북한의 군부 인사들이 이란의 뭐 무기 판매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방문한 영상이 이제 입수된 적도 있었는데 그래요? 다양한 방법의 지원이 가능하겠죠.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북한 입장에서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번 이란 전쟁이 우크라이나 전과는 좀 근본적으로 다른 게 우크라이나 전 파병이나 무기 지원은 푸틴이라는 이런 거대한 장벽이 있어서 미국의 영향력이나 이런 걸 좀 차단해 주는 게 있었잖아요. 근데 이란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상황. 이런 데서 만약에 북한이 노골적으로 파병을 한다거나 아니면 네네. 다른 지원을 하는 게 미국에 포착된다. 이러면 트럼프로서는 정말 불쾌한 김정은에 대한 그동안에 좋았던 생각이 완전히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돕지 않는 사람이구나 하고 바뀔 수 있는 부분 최근에 이제 5월 중순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그러니까요. 트럼프에 대한 네. 비난도 자제하고 여러 가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몸조심을 해야지 어떤 노골적인 노출될 수 있는 행동까지 한다 이건 아마 좀 자제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영종 세태장 분석은 푸틴은 그래도 기댈 곳이라고 생각하고 기댈 수는 있는데 이란은 그럴 만한 구석은 별로 없다 이런 거예요. 네. 김정은 입장에서. 그렇죠. 지금 그
트럼프한테서 제일 큰 고충은 예. 이란 전쟁을 빨리 트럼프 바란대로 끝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김정은이라는 변수가 결국은 이란을 도와줘서 이란 전쟁을 장기화해서 트럼프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준다면 결국은 앞으로 트럼프가 구상하고 있는 김정은과의 정상회담 이게 다 뒤틀어질 수 있는 이런 상황까지도 지금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으로서는 미국 정보기관으로서는 과연 북한이 이란 전쟁에 어느 정도 개입하고 있는지 또 이것이 이란 전쟁의 상황을 바꾸는데 어떤 영향을 줄까 당연히 촉각을 세울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 겁니다. 이렇게 무기, 뭐 인력 여러 가지 뭐 전쟁이 장기화된다면 북한이 지원해줄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저희가 예의주시하지 않은 차에서 한번 짚어봤다면요. 그러면 이것도 궁금합니다. 이제 만약 이게 현실화가 된다면 이란이 김정은에게 줄 수 있는 건 뭘까? 아까 금고가 뭐 두둑해진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태공사님이 몇 가지 예측을 하셨어요.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현찰과 에너지 지원입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란과 북한이 저렇게 먼 거리에 있는데 이란이 북한에다가 에너지 지원을 할 수 있을까? 궁금하네요. 궁금하죠. 예. 그런데 이란과 북한 사이에는 중국이라는 거대한 땅덩어리가 있습니다. 오. 그런데 중국이 이란과 경제적 관계가 대단히 깊고 중국은 이란에서 많은 석유와 가스를 가져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란의 경우에서는 북한으로부터 받은 거에 대한 대가를 결국은 중국을 통해서 지원합니다. 그래서 중국 예나라든가 예. 또 여러 가지 이제 중국 그 화폐로 중국에다가 이제 결제하면 북한의 경우에는 무역의 90%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직접 이란으로부터 가져오지 않아도 이란이 중국을 통해서 북한은 또 중국을 통해서 그에 대한 대가를 즉시 받을 수 있는 대단히 이런 지원이 시스템이 잘 돼 있겠네요. 대단히 잘 돼서 이런 지금까지 했고 다음 하나는 이 전제 이란이 미사일이라든가 드론이라든가 여러 가지 직접 전쟁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전쟁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첨단 기술 데이터를 북한이 이번에 가져올 수 있죠. 그럼 세 번째 아까 나왔던 그래픽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럼 세 번째는 뭘까요? 태 의원님이 꼽아주신 거. 네, 그 세 번째는 이런 겁니다. 북한으로서는 그 이란 전쟁이 좀 더 장기화될 수 있을 이런 이제 가능성과 그걸 아마 바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란이란 나라는 중동에서 북한이 기댈 수 있는 마지막 전략적 거점이에요. 네. 만약 이 북한이 이 이란을 중동에서 잃는다면 결국은 커다란 반미 우방국을 잃는 거로 되고 있고 또 현재 이런 이란이 북한에 되는 큰 자금줄이기 때문에 예. 어떻게 하나 북한으로서는 이란 전쟁이 장기화돼서 예. 자 이란도 뻗치고 있는데 향후 북한이 뭐 미국과 붙이지 못하겠냐 이런 선전적인 그런 효과도 많이 지금 보고 있을 겁니다. 자, 이영종 센터장. 네. 문제는 이걸 것 같아요. 이제 다음 달에 미중 정상회담이 열리니까 이게 전쟁이 길어지더라도 김정은 입장에서 이제 선택을 해야 돼요. 뭐 트럼프냐 이란이냐 어떤 선택을 할 것 같아요? 김정은은 당연히 트럼프죠. 그런데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번 이란 전쟁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뭐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이란 전쟁에서 좀 이란이 선전을 해서 계속 이 전쟁을 장기화해서 미국의 힘을 빼면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사실 최근의 정황을 보면 김정은으로서는 좀 속이 타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란 전쟁 때문에 북한 이슈가 완전히 지금 종속적인 게 돼버렸거든요. 3월 말 4월 초에 베이징에서 미중 정상회담이 열리면 그때 트럼프가 오면은 뭔가 나와 좀 대화를 시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거 대비하고 있었는데 네. 이란 전쟁 터지니까 이게 뭐 완전히 뒷전으로 밀려버리는 북한의 김정은은 지금 안중에도 없는 이런 예. 상황이 전개되고 있으니까 김정은으로서는 오히려 이란 전쟁이 빨리 종결돼서 예. 그 우크라이나 전도 뭐 있지만 여러 가지가 좀 정리가 돼서 트럼프가 중간 선거 이전에 대북 집중력을 좀 회복하는 거 이거를 좀 강하게 바라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태 의원님 짧게 여쭤보면 지금 전쟁이 길어지고 있어요. 네. 예상보다. 김정은은 무슨 생각할까요? 이걸 보면서. 김정은은 일단 전쟁이 좀 더 길어졌으면 네. 그렇게 생각할 거고 이렇게 전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것을 통해서 김정은이 얻을 것은 더 많아지니까 예. 어떻게 하면 이란에게 무기도 팔고 첨단 기술도 넘겨주고 이 기회를 통해서 현찰, 에너지 지원 같은 걸 받아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도 경제적인 그런 보상을 받아내고
이란 전쟁을 통해서도 이제 받아내고 이렇게 돼서 최근에 제가 보면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김정은한테는 돈을 벌 수 있는 호재가 계속 터지고 있는 것 같아요. 두 전쟁이 김정은에게는 호재가 될 수 있다. 또 이런 분석까지. 북한과 이란의 물밑 거래 가능성에 대해서 세 분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저희는 60초 후에 뵙겠습니다.